조선의 17대 왕 효종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의료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효종은 얼굴에 종기가 났었는데 탕약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자 무인 출신 의사인 신가귀는 종기에 침을 놓아 피와 독소를 빼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신가귀의 침술 능력을 여러 번 목격했던 현종은 신가귀를 크게 신뢰했고 머리에 함부로 침을 놓을 수 없다는 다른 어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침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신가귀는 수전증이 있었고 침을 놓는 과정에서 관자놀이를 지나는 동맥인 천측 두 동맥을 건드리고 말았죠. 그렇게 효종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신가귀는 의료사고로 왕을 죽게 만든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효종의 능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조선 4대 세종대왕 소현왕후의 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왕의 체면을 짓밟은 청나라와 분노하는 인조. 그 화살의 끝에서 청과 친했던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죽고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지목합니다. 소현세자가 사망했으면 그의 아들인 석철이 왕위를 잇는 게 마땅한 일이었으니 이는 왕실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자가 된 복림대군은 행여 구설에라도 오를까 늘 언행을 신중히 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조선 제17대 임금 효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실록에서 비추는 효종은 용맹하고 현실적인 인물인데요. 소현세자와의 기나긴 청나라 볼모 생활 속에서 효종은 형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고 귀국할 때는 청에서 주는 비싼 선물을 사양해가며 이런 건 필요 없으니 이 값만큼의 조선인 포로를 달라고 요구했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조선 땅을 벗어나 격변하는 세상과 부딪혀본 효종은 기나긴 외국 생활로 시야가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유자의 나라였고 이들이 만든 체제는 부실했습니다. 전쟁 뒤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도 새로운 해결책 대신 꾀꾀 묵은 정신과 구식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유자들. 효종은 이 유자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왕위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한번 끊은 술은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았고 매사에 성실했으며 최대한 검소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효종은 오랑캐를 친다는 국벌론을 정책 기조로 삼고 집권 초부터 친청 세력을 제거해버립니다. 당시 대표적인 친청 세력은 바로 김자점이었는데요. 그는 인조의 의심을 받던 소현세자를 비난해서 인조와 소현세자의 사이를 갈라놓는 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인조의 최측근으로 거침없는 출세가도를 달리던 김자점. 하지만 든든했던 인조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후 김자점은 나락을 향해 갑니다. 인조 사망 후 청나라에 붙어 권력을 누리던 김자점은 반청 세력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당하는데요. 숙청당할 위기 속에서 김자점은 급기야 청나라에 효종을 고발해버립니다. 새로운 조선의 왕이 옛 신하들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치려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증거로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은 장릉지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청나라는 즉시 군대와 사신을 파견해 진상을 조사했는데 이시백과 이경석 등의 외교 능력 덕분에 사건은 마무리되고 김자점은 다시 유배를 갑니다. 이후 1651년 김자점의 영모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결국 그의 아들과 함께 잔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김자점의 영모 사건으로 친청 세력이 싹 제거되었는데요. 김자점이 지는 별이었다면 떠오르는 별은 바로 살림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제야의 학자들을 조정으로 불렀는데요. 청나라에게 굴욕을 겪은 이후로는 특히 벼슬하지 않고 은둔해 있던 학자가 존중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야에서 조용히 학덕을 쌓는 선비들, 세상은 이들을 살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림은
유교 사회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특히 17세기에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요. 당을 대표해 선두에서 싸우거나 교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며 국가적인 예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적 산림으로는 김집, 송시열, 송준길, 허목, 윤유 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야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던 산림이 정계에 진출하니 조정의 대세는 자연스레 산림 위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서인계 신료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효종에게 아군은 김자점, 적군은 산림이었습니다. 김자점은 효종을 세자의 자리에 앉히는 걸 찬성했던 인물이고 산림은 당연히 소현세자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양한 경험으로 정세를 파악할 능력이 충분했던 효종이 산림을 조정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에서 산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왕권 유지에 꼭 필요한 소스였고 효종은 이런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림, 송시열과 송준길 등을 등용한 효종은 국정을 쇄신하고 국벌을 군사적으로 추진하려 했는데요. 송시열이 추구하는 국벌은 효종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송시열은 직접적인 정벌보단 정사를 바르게 해서 오랑캐에 대응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인 정벌보단 관념론적인 국벌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은 국벌을 주장하는 태도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었지만 사실 진짜 국벌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효종 사망 후 벌어진 예속 논쟁에서 그대로 입증됩니다. 송시열이 이끌던 산림은 이제 산당이라고 불렸는데요. 서인 내에 파벌이 갈라지면서 새롭게 산당과 한당 세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산당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반면 한당은 현실론자였습니다. 한강 주변에 산다는 의미로 한당이라 불린 김육 등의 세력은 대동법을 지지했는데요. 산당은 대동법에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사대부들이 민생을 이유로 갈라섰던 거의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송시열이 이끌던 산당과 효종은 국벌로 암묵적인 연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 국벌을 반대하는 건 이 연합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는 국벌을 반대하지만 겉으론 국벌을 주장해야 하는 딜레마. 그런데 사실상 효종의 군사적인 국벌도 자세히 보면 공격보단 방어에 더 주력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